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호의 특별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일반 원칙에 대해서 봤죠. 삼두방은 이제 체크하시고요. 특별 경호 원칙과 관련해서는 목자하담, 이렇게 목표물 보존 원칙, 그리고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 목자하담. 자, 이렇게 자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 담당 구역을 비워버리면 경호에 공백이 생겨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경호에 성공을 할 수가 없죠. 경호용어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담당 구역 내에 발생하는 사태는 어떠한 상황도 자기가 책임집니다. 자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기 담당구역 책임 원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출입구를 맡고 있다. 그럼 출입구를 비워버리면 안 되겠죠. 자, 비록 자기 담당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탈하면 안 돼요. 출입구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버리면 출입구는 누가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연락을 하든지 해야지 자기 담당 구역에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죠. 이게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목표물 보존 원칙이 중요한데요. 이 목표물 보존 원칙, 다른 말로 이제 보안 원칙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호 대상자인 예를 들면 대통령을 경호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행차 코스가 노출돼 버리면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이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행차 코스를 비공개한달지 이럴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런 걸 보안 원칙 또는 목표물 보존 원칙이라고 하게 돼요. 경호 대상자를 암살자, 유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부터 떼어놓아야 된다. 암살자로부터 알리지 않아야 된다. 보안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목표물 안전을 보존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면 행차 일시, 언제 가느냐, 이제 코스, 그 다음에 장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행차 코스를 비공개하라. 알리지 말라. 알리게 된다면은 결국 목표물이 노출되게 되고 그러면 경호의 실패의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의 노출되는 행차, 보행 행차 있죠. 이런 가능한 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걸어서 가다 보면 아무래도 목표물이 노출될 수 있고, 그러면 경호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의 계속적인 행차, 동일한 행차 코스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럼 반복하게 된다면 예측이 되고, 이제 결국 이렇게 타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목표물 보존 원칙이었습니다. 목자 할 때 목표물 보존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 원칙. 자, 그 다음 보면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접근 지점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경호처장이 있다. 자, 그러면 경호처장이 모든 것이 보고돼야 됩니다. 경호처장을 없이 이렇게 해버린다면 결국 경호 실패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나 통로는 하나만 돼야 돼요. 출입구 통로가 여러 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통제된 출입구나 통로도 접근자는 경호원에게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그리고 또는 접근 지점 통제 원칙. 접근 지점을 항상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희생 원칙입니다. 목자하담 할 때 이제 자기 희생 원칙이죠. 이거는 경호 대상자는 어떤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된다는 거죠. 경호 대상자가 방어 경호 있죠. 결국 자기 신체로도 막을지언정 결국 이렇게 공격하다가 보면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방어 경호하고도 비슷한데 경호 대상자가 위기에 처했다. 그럼 자기 몸을 희생해야 된다. 자기 희생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경호 원칙으로서 목자하담이 있습니다. 목표물 보존 원칙, 자기 희생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제 민간 경호 원칙이에요. 민간 경호 원칙, 사경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경호 개념 우리 많이 봤죠. 신변 경호, 신변 보호가 있었습니다. 시호신 기특 할 때 신변 보호인데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 결국 사경호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 의뢰인에게 이렇게 경호 혜택을 주는 것이었죠.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러한 영리단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공경호와 구별되는 그러니까 사경호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경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공경호는 이제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죠. 관련 법규에 적용을 받는다면 민간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의뢰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물론 그 계약이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의뢰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민간 경우 조직은 공경우 조직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 기동성이나 통합성, 계층성, 폐쇄성, 전문성 그리고 대규모성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민간 경우에도 일단 기동성이 중요하겠죠. 일단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돼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경호원들 모든 경호원들이 이 지휘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계층제까지 이어집니다. 폐쇄성이라는 거는 너무 개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공개로 가야 되고요. 전문성, 대규모성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공공원은 국가기관에 의해 생겨지죠. 근데 민간 경우는 민간에 의해서, 공경호는 국가 요인의 신변 보호를 통해서 국가 안전을 기한다면 민간 경우는 의뢰인의 계약을 통해서 보장을 한다는 점. 공경호는 공무원이죠. 근데 민간 경호는 일반인 신분으로 이루어지죠. 강제력 행사나 활동 범위가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 경호 특성이었고요. 자, 그럼 민간 경호 목표는 뭐냐? 결국 피경호자, 경호 대상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뭐 당연히 궁극적인 의무는 공경호와 같죠. 암살, 납치, 신체 상해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 그다음에 절도 등 재산 범죄는 우발적인 긴급성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를 주 목적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재산 범죄도 보호해야 되겠고 모든 물리적 범죄 행위에 대한 성공 기회를 최소화한다. 결국 그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성공 기회를 최소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범죄 예방의 목적이고요. 돌발 사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민간 경호 목표입니다. 뭐 간단하죠. 자, 이제 민간 경호 원칙을 보겠습니다. 민간 경호의 원칙들을 보면은. 공경호와 관련해서는 앞에 삼두방언이랄지, 그리고 목자하담이랄지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 실정법상 이제 구분이 되죠. 민간경호 성격상 제 원칙들이 있는데, 제 첫 번째 신의 성실.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계약의 어떤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라는 거죠.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를 했으니까 그 합의된 내용들을 지켜야 된다. 이게 신의 성실 원칙입니다. 민간 경호는 결국 의뢰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약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일까요? 민법상의 신의식 원칙에 따라서 경호 대상자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변보험을 수행해야 돼요. 결국 합의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성실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 공경호의 경우에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요? 국가가 부담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경호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부담하잖아요. 자, 결국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건데, 민간 경우는 의뢰인에 대한 안전 보장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변보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한다? 바로 이 의뢰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만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죠. 근데 공경호 경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민간 경우, 사경호 경우에는 결국 의뢰인만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다음 비폭력 수단 우선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호를 행사함에 있어서 대상자에 대한 위해 상황이나 불손의 의도, 접근이 있다. 그랬을 때 방어가 원칙이잖아요. 대응 시 비폭력 수단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리고 피치 못할 때는 사인의 현행범 체포랄지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결국 이렇게 비폭력적인 수단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 집행 기관 우선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공경호가 있고 사경호가 있게 된다. 두 개 경합이 된다. 그러면 공경호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죠. 경호를 행하면서 상황이 공적인 법 집행 기관 활동과 중첩된다. 자, 그럴 때는 당연히 법 집행 기관이 우선인 것이지 민간 경호가 우선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다음에 과잉 경호, 과잉 방어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경호 활동 수단은 결국 그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손 들고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제압을 해서 골절이 됐다지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친 수단을 사용하게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죠. 참새를 잡는데 대빨 쏘아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거를 비례 원칙 중에서 상당성 원칙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그 새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수단은 대포죠. 참새를 잡는 것이 목적이고 대포를 쏘는 게 수단인데 산불이 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떠냐면 목적 이제 뭐냐면 농사를 잘 보호하겠다, 농작물을 보호하겠다는 목적보다 산불이 나고 손해가 더 커버렸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게 과잉 방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는 겁니다. 개인 비밀 엄수 원칙인데 보안과 경호대장자의 명예를 같이 보호해야 돼요. 경호는 경호대장자 신변에 관한 사항이지만 결국 개인 비밀도 최대한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뭐 간단하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경호 경비의 원칙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 논점으로 가보면 이제 법원입니다. 법원. 결국 공경호의 경우에는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원이라는 개념은요. 법원. 이 원자예요. 이 원자. 이렇게 이 원자가 아닌데 이 원자는 뭐냐면 집 원자인데 이거는 이제 대법원 할 때 원자는 이 원자예요. 법원 할 때 재판하는 곳이고요. 이거 법원은 원천할 때 원자입니다. 결국 이 법원은 뭐냐면 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법원이라는 것은 대법원이나 서울지방법원이 아니고요. 그럼 법원이라는 건 뭐냐 이게 경호 조직 자격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 형식. 아무튼 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거. 쉽게 말하면 법이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법원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결국 경호를 할 때 법에 의해야 돼요. 법에 근거가 있고 법에 위반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연 법이라는 뭘까? 이걸 가리켜서 법원이라고 하게 되죠. 자, 입법주의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성문법, 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어요. 성문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성문, 법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전으로 있는 걸 성문법주의를 원칙입니다. 근데 성문법의 모든 걸 다 정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법전에 없는 것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죠. 경호 규정의 흠결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 불문법, 이거는 이제 이 법전으로 없는 것을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법전으로 없는 것, 성문법에 흠이 있을 때 불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성문법 원칙, 불문법 보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법원의 종문을 보면 헌법부터 시작이 되는 성문법이 있어요. 법전 형식으로 들어가는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반되면 바로 위헌이 돼가지고 무효가 됩니다. 근데 헌법은 추상적인 규정이에요. 한 130개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걸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 당연히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헌법이 가장 최상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위헌법률이라고 해서 무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약은 뭐 FTA 조약이랄지 또는 한미 이제 주둔군 협정이랄지 소파 협정이라고 하는데 그 조약은요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법률과 동급이고요.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조약은 법률이 더 상위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죠. 국제법규도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량 학살 금지랄지 이런 경우에는 결국 법률과 동급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해도 위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법규 명령이라고 그래서요. 대통령령이랄지 대통령령 그리고 행정안전부령 부령 이렇게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있는 걸 명령, 다른 말로 법규 명령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는 법률보다 하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 위반되면 무효가 됩니다. 이제 규칙은요, 행정규칙 또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자치법규라는 게 있는데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조례 규칙. 근데 여기 이제 규칙은 이제 자치법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거고요. 규칙, 여기 규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치법규의 조례는 당연히 명령보다 하위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 명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불문법으로는 관판조가 있는데 이게 조리예요, 조리. 이 조리하고 조례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조례는 성문법인데 이 조리는 뭐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 우리 앞에 신의성실 원칙이나 그리고 과잉금지 이런 것들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가리켜서 조리라고 그래요. 성문법에서 다 정할 수 없을 때 조리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헌법부터 보시죠. 자, 헌법은 국가 이제 질서의 이제 이 기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통치 구조라고 하는데 헌법 안에는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까, 정부를 구성하는 거, 법원을 구성하는 거,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거, 이렇게 이 통치 구조를 정하고 있고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어요.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이라고 선거권이라는 걸 두고 있고요. 인간다운 생활권이랄지 이런 권리 기본권을 정하고 있어요. 국가 권력의 기본 조직과 작용과 통치 구조라는 이런 거를 정해놓고 있죠. 그 외에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랄지, 평화통일 조항이랄지, 그리고 영토 조항이랄지 등등을 정하고 있는 게 헌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호하는 데 있어서 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호 관련 법은 바로 위헌이 돼서 무효가 됩니다. 자, 헌법 최고성인데 헌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단계를 따라서 법률, 명령, 규칙이 헌법 위반되면 무효가 됩니다. 실정법 책에서 최고법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헌법은 경호에 관한 최상위 법원이죠. 최고법으로서 헌법은 하위법에 대해서 존재 근거가 되고 효력 근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 근거라는 말은 뭐냐면 헌법 위반되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하위의 경호법은 어떠한 적용도 헌법에 위반할 수 없고 위반되면 무효가 되는데 이걸 무효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라는 곳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경우 법원에 관한 헌법 규정들을 보시면요. 대통령의 지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 그리고 국민 대표 기관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국가 원수로서, 그다음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리고 국민 대표로서 이렇게 된다. 원수대죠. 원수대. 국가의 원수로서, 그다음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일단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해요. 대통령 국가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외국 가서 조약도 체결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 대통령이다. 이거는 국가 원수라는 거죠. 국가의 최고 책임자다. 자, 국가 수호자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그다음에 영토 보전, 국가 교육성,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죠. 그래서 이런 필요할 때는 뭐 긴급 명령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발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국정의 통합 조정자로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고 국민투표 부의권이랄지 국회 임시회 요구권이나 법률안 제출권을 두고 있어요.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하지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죠. 사면권, 일반 사면, 특별 사면권을 가져요. 헌법기관 구속권이라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3인을 이렇게 추천하고요. 감사원장 등의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결국 행정부는 대통령, 그다음 국무총리, 17개의 부처, 17개의 청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수반이죠. 그러면서 행정부의 대통령보다 국무회의를 하는데 국무회의 의장이 바로 행정부 수반 대통령입니다. 국민 대표 기관으로서 대통령 의회와 더불어 이제 국민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선거로 선출된다. 이렇게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 중에서. 자, 그다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은 전직 대통령도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예우를 받습니다. 국무총리 지위를 보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제 그냥 하면 안 돼요.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헌법에 위반되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수행하고 그렇습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하는 거 아니면 국무총리 될 수 없는데 국무총리는 바로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을 대신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입법, 사법, 행정부 주요 경호 대상자의 법적 지위를 보면 국회는요 의장 1명 그리고 부의장 2명을 이렇게 선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인데요. 이제 감사원 원장을 포함한 5명에서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결국 경호기관, 대통령 경호처도 이러한 직무 감찰을 받게 돼요. 감사원으로부터. 그리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경호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뭔가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헌법재판소 장이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 역시 경호와 관련된 법이 헌법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있습니다.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하잖아요. 근데 선관위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원이 국회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위원장은 호선, 그중에서 뽑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행정각부를 주요 대상자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이라는 거죠. 일단 헌법에 의해서 이러한 국가기관이 구성이 된다. 그만큼 헌법은 중요한 법원이 되죠. 경호 법원으로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거죠. 경호 법원으로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 그다음 전직 대통령 예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법이랄지, 이거는 이제 민간 경호, 경비업법 등이 있어요. 그러나 경찰법 이런 법은 경호의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죠. 경호법으로서 법률을 제정하는 걸,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1953년에 만들어져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청원경찰법은 1962년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 63년이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69년, 그다음에 경비업법이 76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죠. 직무집행법, 그 다음에 청원경찰법,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등, 전직 대통령 예우법, 그 다음에 경비업법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직청대전업, 경찰관 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등을 전직 대통령 대전업, 경비업법, 이렇게 순서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순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연도를 알아야 되죠. 53년, 그 다음에 62년, 63년, 그리고 66년, 69년이죠. 69년, 76년 이렇게 나눠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이렇게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알아두시고, 그리고 1953년, 1962년, 1963년, 1969년, 1976년 이렇게 연도까지 잘 보시고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게 돼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몇 년이죠? 1953년. 그다음에 이제 청원경찰법이 1962년,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 63년. 그리고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69년, 경비업법이 76년 이렇게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암기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60 이렇게 2년 63년에 만들어졌죠. 63년. 공경비의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1964년 12월 14일 대통령 경호실법으로 만들어져서 5자리에서 개정이 돼요. 지금 현재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처음에는 대통령 경호실법이었고 지금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3년 제정이 됐고, 그리고 81년에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그 당시에는 가족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권한대행과 배우자,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 아무튼 전직 대통령도 다 가족이 다 됐었어요. 그다음에 경호실장, 그 당시에는 경호실장이었죠. 지금은 경호처장인데 이렇게 법적 근거 마련됐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5차 개정 시에 법률,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로 2008년에, 그 다음에 이제 6차 때 이제 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자녀에 대한 경호적 경호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다자간 정상회의 근거가 마련됐고, 이 경호 7로 다 바뀌었다가 2003년에 그리고 자녀가 제외됐죠. 예, 지금은 전직 대통령 자녀가 없어요. 전직 대통령 자녀는 경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제 계급적인 연장을 했고, 뒤에서 볼 거고요. 이제 경호처로 바뀌었죠. 경호처. 경호처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경호처장이 이제 차관급이고요. 차관급입니다. 경호구역 내 일반 시민의 생명, 신체 보호, 경호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도, 경호구역 내 일반 시민도 포함을 시켰다. 어쨌든 이 지금 자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자녀가 제외됐다는 것. 지금 현재 경호처고 차관급이라는 거. 그리고 일반 시민도 대상이 된다는 거. 자, 넘어가시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이제 경호 조직, 그다음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목적은 바로 경호 조직과 그리고 직무 범위,
무슨 일을 하느냐 필요한 사항인데요. 자, 경우 대상입니다. 보시면 대통령과 그 가족, 당선인과 가족, 당선인은 가족 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인데 10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 배우자예요. 이 유의하셔야 되겠죠. 배우자. 이게 가족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은 10년도 알아야 되겠는데 퇴임 후 10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죠. 퇴임 후 10년 이내는 경호처에서요. 그럼 10년이 지나면은 경찰이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가족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전직 대통령은 배우자만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가 있죠.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입니다. 지금 현재 뭐 재직 중 사망은 없죠.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는 예외로 가요. 이건 탄핵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임 후 사망의 경우 경호기간은 퇴임일로부터 기산해서 10년을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퇴임 후 사망하면은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퇴임하고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사망을 했다. 자, 그러면 5년으로 하는데 10년을 넘으면 안 돼요. 결국 퇴임 후 10년 이내까지는 중간에 사망하더라도 5년까지 되죠. 물론 배우자에 대해서 하겠죠. 이 조항은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보면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경호처에서 담당한다. 만료 전에 퇴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5년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퇴임 후에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도 5년인데 10년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자도 배우자고요. 배우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방문한 외국 국가 원수 행정수반도 배우자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보시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69년이죠. 그러니까 6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차례 개정이 되는데 이렇게 69년에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80년에 전직 대통령 신분 예우에 관한 법률로 규정을 해서 신설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그러면 이제 전직 대통령이 여기 보시면 탄핵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금고 이상 형이 확정이 됐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로 도피했다. 지금 뭐 이 경우는 없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 경우도 없는데 이거는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게 당금도상. 이렇게 보면은 탄핵 결정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금고 이상 형이 확정이 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외국 정부로부터 도피. 그 다음에 상실. 당금도상. 이 네 가지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다. 탄핵, 금고 이상 확정이에요. 확정, 선고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외국 정부 도피, 국적 상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은 사망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 관리에 되는 인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지원 규정을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묘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목적으로 해요. 예우 내용을 보면 전직 대통령 연금 있죠, 연금. 전직 대통령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의 100분의 95%를 줍니다. 95%를 연금으로 주게 되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이제 유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유족,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인데 전직 대통령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사망했을 때겠죠. 연금액은 지급 당시 70%입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에서 95%를 주는데 배우자에 대한 유족은 70%를 지급한다. 그다음에 자녀가 있을 때 유족연금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랬을 때 30세 미만 유자녀와 30세 이상인데 생계 능력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급대상 여러 명의 경우에는 연금을 균분하여 나누게 됩니다. 70% 이렇게 내에서 주게 되죠. 자, 그다음에 연금 지급 정지인데 만약 그 연금을 받던 자녀들이 공무원으로 취임했다. 그러면 지급 정지한다. 지급하지 않는 거고요. 기념사업 지원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서 국립묘지에 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제 국립묘지로 가면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죠. 보시면 기념사업도 묘지 관리도 지원할 수 있다지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서관과 이제 운전 기사입니다. 비서관과 이제 운전 기사 관련해서요.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 그다음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러면 배우자는 이제 비서관 1명, 운전기사 1명이에요. 원래는 이제 3명 1명인데 1명 1명으로 둘 수 있는 거죠. 둘 수 있는 거고요. 둘 수 있는 비서관 운전기사는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는데 이제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서거했다.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이 비서관 운전기사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데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밖의 예우를 보면 여기에 이 전직 대통령 유족에게 뭘 하느냐?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경호, 필요한 기간 동안의 경호 경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요한 기간에 경호와 경비를 써주죠. 경호 경비,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교통, 그 다음에 통신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제공해 줍니다.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밖에 그러면 경호도 써주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도 해줘요. 어떤 교통통신사무소, 교통사 지원도 해요. 그 다음에 치료도 해줘요. 치료. 그 밖에 예우를 일단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리의 제외를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아까 봤을 때 탄, 금, 그 다음에 도, 상 이랬을 때 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뭐예요? 1호는 되죠. 필요한 기간 경호 경비는 해줘요. 결국 이 정도는 하죠. 결국 탄핵되거나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필요한 기간 동안에 경호 경비는 하는 거죠. 필요한 기간 동안에 경호 경비는 하는데 통신, 교통, 그다음에 사무실 지원 안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 이것도 안 하고요.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이건 안 해요. 그러나 1호는 하는 거죠. 1호를 제외하고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 경호 경비까지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나와요. 공경비와 관련해서 이제 1953년 기억하셔야 되죠. 195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차례 개정이 됐고요. 경찰 자격관의 기본법입니다. 성격이 이제 어떤 즉시 강제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시 강제, 예를 들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랄지 그리고 무기의 사유랄지 경찰 장구 사유랄지 이런 작용을 정하고 있는데 모든 작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경찰 자격의 직접적인 근거죠. 그리고 보시면 2조 3호에 보면 경비, 주요 인사, 경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경호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직법은 경비와 경호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봤었고요.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목적은요,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로 안에 이제 국가경찰공무원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자치경찰은 특별법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체적인 직무를 보면은 여기에 국민을 보호한다.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하고 범죄 예방 진압 수사인데 최근에 여기에 범죄 피해자 보호도 들어갔어요. 범죄 피해자 보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도 경찰관의 임무로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비 여기에 들어있죠. 경비, 경호.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비와 경호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했고요. 정보활동이나 교통단속. 그리고 국제협력 관계, 그 밖의 질서유지 이러한 거를 규정하고 있죠. 이게 이제 공경비예요. 이제 여기에 공경호와 관련된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 겁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